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공심화 프로그램인 정보보안의 원리와 실습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만나게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정보보안의 핵심 기술인데요. 오늘 강의에서는 데이터 암호화의 원리, 암호화의 큰 분류인 대칭 암호화, 비대칭 암호화, 단방향 암호화에 대해서 알아보고 암호 분석의 의미와 방법, 정보 보안의 중요한 개념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실습 활동으로 암호화 실습을 제시하고 있는데 공개되어 접할 수 있는 오픈소스 웹사이트와 프로그램을 통해서 체험과 게임을 진행해서 더 깊은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암호화의 원리를 이해하고 보안 인증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왼쪽에는 입력 이미지 보이시죠? 네, 오른쪽에는 출력 이미지가 보이죠? 네, 어떻게 이 두 이미지가 똑같아 보이나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이 두 이미지는 거의 똑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똑같은 걸까요? 사실 이 그림 속에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숨겨진 비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이미지를 볼 때는 단순히 이건 그림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이미지는 1과 0으로 이루어진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 속에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숨겨진 메시지를 담을 수도 있어요. 이 기술을 스테가노그래피라고 부릅니다. 스테가노그래피는 그리스어로 숨겨진 글쓰기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정보를 그림, 음악, 텍스트 같은 평범한 데이터 속에 몰래 숨기는 기술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그림 속에 여러분에게 보내는 비밀 메시지를 숨겨 놓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겉으로는 평범한 그림처럼 보이지만 컴퓨터나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숨겨진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는 거죠. 스테가노그래피하고 암호화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개념이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조금 달라요. 암호화는 메시지를 읽지 못하게 복잡한 암호로 바꾸는 것이고 스테가노그래피는 아예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숨기는 거예요. 스테가노그래피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친구한테 쪽지를 줄 때 그 쪽지를 책 사이에 몰래 숨기는 것과 비슷한 거죠. 반면 암호화는 쪽지에 암호를 써서 다른 사람이 내용을 읽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자, 이제 다시 이 그림을 봅시다. 혹시 오른쪽 그림 속에 비밀 메시지가 숨어 있다면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또는 여러분은 이런 기술을 어디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나요? 결국 스테가노그래피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는 데이터 속에서 정보를 주고받는 신기한 기술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암호화와 함께 정보 보호의 다양한 방법을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내용은 정보 보안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을 하는 그런 장표예요. 앞에 설명드렸던 암호화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메시지의 내용을 읽지 못하게 하는 기법이다. 네. 그 다음 스테가노그래피에 대해서 나오죠. 메시지의 내용을 읽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의 존재 자체를 숨기는 기법이다 라고 나오죠. 네. 메시지의 존재 자체를 숨기게 나오는 그런 형태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메시지에 숨겨 넣는 방법을 알게 되면 메시지의 내용은 금방 해독이 가능하게 되겠죠. 스테가노그래피의 유래는 기원전 5세기로 올라갑니다. 그리스의 왕 히스티에우스가 그 다이루스 왕의 인질로 잡혀 있었는데 그는 밀레토스에 있는 그의 양아들에게 밀서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노예의 머리를 깎고서 그 머리에 메시지를 문신으로 썼다고 해요. 노예의 머리카락이 자라서 문신이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그는 노예를 밀레투스로 보냈는데 이것이 문서로 기록한
인류 최초의 스테가노그래피예요. 자, 노예가 다시 이 밀레투스로 갔으면 어떻게 볼 수 있었을까요? 예, 노예의 머리를 다시 깎았겠죠. 그렇죠? 깎아서 이 머리에 문신으로 되어 있는 메시지를 볼 수 있었겠죠. 자, 뭐 이런 형태의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고대 로마인들은 밑에 보시는 것처럼 과일 주스, 우유, 소변 같은 자연 원료를 이용해서 만든 투명 잉크를 사용하고 이거를 이용해서 편지를 썼어요. 이 편지는 불을 쬐어야만 읽을 수 있었던 것이죠. 뭐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 영화나 이런 데서도 제법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죠. 네. 자, 우리 정보 보안의 종류 대표적인 것으로 스테가노그래피의 한 종류인 디지털 스테가노그래피 이 내용을 보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대표적으로 디지털 워터마킹이라고 그래요. 네. 디지털 워터마크라고 하는 건 어떤 기술이냐면 어떤 파일에 관한 저작권 정보, 저자나 권리, 이 권리는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배포할 수 있다. 그쵸? 이건 유상이다, 무상이다. 또는 볼 수 있는 이 보는 자의 권리. 그쵸? 어떤 사람한테는 보여지거나 보이지 않거나. 그쵸? 자, 이런 것들을 식별할 수 있도록 디지털 이미지나 오디오, 비디오 파일에 삽입한 비트 패턴을 말해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독일의 스파이가 사용한 마이크로도트, 옆에 설명되어 있죠? 매우 작은 크기로 축소한 이미지. 우편 봉투에 붙인 나사 사진의 사용을 이 마이크로도트를 사용했는데 거기에 유래하고 있어요. 이 마이크로도트는 말 그대로 비밀 메시지를 이 점 하나의 크기로 축소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우리 사진의 예가 있죠. 그림의 예. 여기 보시면 축소된 비밀 메시지는 영문자 I라고 하면 I 위에 점이 하나 찍혀 있잖아요. I에 점에 붙여지는 그런 글씨에 포함된 점으로 위장되어서 많은 양의 데이터를 깜쪽같이 전송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이제 이런 형태의 종류의 디지털 스테가노그래피가 있다는 거 한번 알아둘 필요가 있겠고요. 이 스테가노그래피의 개념과 목적에 대해서 이미 앞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암호화는 다르게 정보 자체가 숨겨진 위치나 형태를 통해서 은밀하게 전달되는 것이 그 핵심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파일 등의 비밀 메시지를 삽입해서 사용합니다. 자, 우리 메시지의 존재 자체를 은폐하는 방식에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문자 마킹, 뭐 보이지 않는 잉크, 핀 구멍, 타자 수정 리본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고 계시는데요. 일단 첫 번째, 그림 파일에 일정한 그림이나 문자 혹은 문서를 변환해서 삽입하는 이런 형태의 내용이 일반적이에요. 그 중에 첫 번째로 문자 마킹이 있는데요. 인쇄 또는 이 타자된 원문의 문자들을 선택해서 연필로 그 위에 계속해서 덧쓰는 거예요. 밝은 빛을 적당한 각도로 비춰야만 그 내용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거죠. 또 보이지 않는 잉크, 앞에 말씀드렸죠? 예, 천연 자연의 원료를 이용해서 종이에 열 또는 화학 처리를 해야만 보이는 다양한 종류의 잉크를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또 핀 구멍이라는 방식이 있는데요. 이 핀으로 이 빛을 비춰만 보이는 작은 구멍을 원문의 특정 문자에 넣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특정 문자에 이 구멍으로 넣은 걸 빛에 이렇게 비춰보면 글씨나 이런 것들이 보일 수 있겠죠. 네. 타자 수정 리본. 여러분 타자 수정 리본이 어떤 건지 아세요? 이 타자를 이렇게 타이핑을 하다가 혹시 지금의 워드 프로세서는 잘못 타이핑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백스페이스나 이런 걸 눌러서 지우고 다시 수정해서 이 타이핑을 하면 되는데 타자기는 어떤 내용을 갖고 있었냐면 타자 리본이라고 하는 곳 안에 잉크가 담겨져 있어서 타자 활자가 얘를 강하게 내려치면 그 활자가 종이에 찍히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잘못 타이핑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타자 수정 리본이라고 하는 걸 걸어서 그 자리에 놓고 똑같은 활자를 딱 누르면 그 잉크가 다시 타자 수정 리본에 배어져 나와서 지울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들이죠. 그래서 흑색 리본으로 타자된 줄 사이에 강한 빛에서만 보이는 수정 리본을 이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우리 메시지를 존재 자체를 은폐하는 방식을 사용을 했고요. 예를 든다면 미국의 테러 사건에 빈 라덴과 알카에다의 조직원들이 웹에 있는 이미지 사진에 정보를 숨겨서 이용한 것은 아주 유명한 사례가 되겠어요. 스테가노그라피의 원리는 이 파일의 특정 부분에 비밀 데이터를 삽입해도 원본 파일에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그런 원리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방법 한 두 가지를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는 LSB라고 하는 기법이 있어요. LSB, Least Significant Bit. 갑자기 어려운 영문이 나오죠. 네. 여러분들 우리 데이터를 저장하는 최소 단위, 우리 뭐라고 합니까? 바이너리 디지트에서 비트라고 하죠. 그래서 한 글자, 한 개의 픽셀, 픽처 엘리먼트, 화소를 표현하려고 하면 저렇게 한 비트에, 한 바이트에 해당되는 내용의 이 데이터를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되는데요. 자, 비트 단위로 데이터를 숨기는 방식, 그걸 바로 우리 이런 LSB 기법이라고 그래요. 이미지의 각 픽셀 값을 구성하는 비트 중에서 가장 낮은 비트, 가장 낮은 비트를 LSB라고 그래요. 반대로 가장 높은 비트를 MSB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가장 낮은 비트를 수정을 해서 정보를 삽입하는 방식을 LSB 기법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RGB 이미지, RGB 뭔지 아시죠? 예, 레드, 그린, 블루. 여러분들 그 모니터에 우리 화소라고 여러분들 알고 있는 픽처 엘리먼트라고 알고 있는 이 RGB, 레드, 그린, 블루라고 하는 요 색상의 어떤 다양한 합성을 이용을 해서 색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RGB로 구성된 이미지에서 각 색상 값의 마지막 비트에 비밀 데이터를 배치하는 방식이에요. 야, 가장 마지막 비트는 손상되고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얘기인가? 이 의문에 대해서는 뒤에서 준비한 자료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또 하나는 주파수 도메인 기법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어요. 주파수가 뭔지 아시죠? 영어로 Radio Frequency, RF라고 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마이크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제 음성이 공기라고 하는 매질을 타고 여러분의 귀에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이용한 것인데요. 바로 그런 것, 이걸 주파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파수의 최소 단위는 주파수라고 하는 개념을 처음으로 이야기한 헤르츠라는 과학자의 이름을 따서 대문자 H에 소문자 Z, 헤르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을 해요. 그래서 데이터를 삽입하는 그런 방식을 주파수 도메인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오디오, 비디오 파일에 적용되고 데이터를 압축하거나 트랜스포머 기법을 사용해서 특정 주파수 영역에 숨겨요. 예를 들면 JPEG과 같은 JPG와 같은 그래픽 확장자 아시죠? JPEG 파일에서 쓰이는 DCT 변환이라고 하는 이산 변환 형태의 기법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DCT 변환 등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이미지 변환 등에 대해 비밀 정보가 훼손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요. 훼손되지는 않지만 삽입할 수 있는 데이터의 용량이 원래 이미지,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 그걸 커버 이미지라고 하는데요. 커버 이미지의 약 5에서 15% 정도로 현저히 줄어드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숨길 수 있다라는 내용도 있지만 뭔가 이미지의 내용이 줄어든다는 그런 단점이 있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중 하나의 예로 LSB라고 하는 기법을 알아볼게요. 자, 여러분 한번 화면 잘 보세요.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숫자 255를
이진수로 표현하게 된다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1이 바이너리 디지트 이진수죠. 0과 1로 되어 있는 건데 그 비트를 채우는 각 항목이 1로 가득 다 채워져 있는 경우에 우리는 이거를 이진수, 여러분 이거 10진수로 다시 바꿔내면 255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중에 가장 마지막 끝 빨간색 1이 보이시죠? 네. 그 1의 영역을 우리는 LSB라고 그래요. 자, 이 LSB 기법은 이미지를 구성하는 픽셀, 화소, 숫자의 가장 덜 중요한 비트를 살짝 바꿔서 메시지를 숨기는 방법이에요. 자, 가장 덜 중요한 비트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또 뒤에서 한번 더 설명드릴 텐데요. 어쨌든 이렇게 하면 눈으로 보기에는 이미지가 전혀 달라지지 않으면서도 비밀 메시지를 넣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픽셀 색깔을 나타내는 숫자가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빨강은 다 채워야 돼요. 초록은 10101010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숫자를 채워야 초록이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파랑은 11001100. 자, 이게 뭘까요? 우리 아까 RGB라고 하는 색상의 속성 값을 얘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레드 100%다 그러면 빨강. 근데 초록이라는 색깔이 아까 그린이라고 있었죠. 네. 그린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려고 하면 10101010이라고 하는 숫자만큼이 채워져야 초록이라는 색깔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 1이라는 비밀 메시지를 숨기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마지막 비트를 여기 보시는 마지막 비트를 1에서 0으로 바꾸거나 빨강 같은 경우 초록은 0에서 1로 바꾸고 뭐를? LSB를 파랑은 1을 0에서 1로 바꾸는 거죠. 지금 요 앞에 보시는 원래 데이터에 이런 변화를 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1이라는 숫자 값을 여기에 숨겨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전송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이 이미지 파일에서 왜 첫 번째 비트가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비트가 뭐냐? MSB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여덟 번째 비트 LSB가 중요하지 않은 걸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게 되시겠죠? 네. 그 이유는 이미지 파일의 구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24비트 BMP 비트맵이라고 그래요. 빗맵이라고 하죠. 빗맵 파일에서 이미지를 나타내는 한 픽셀은 24비트예요. 그러니까 RGB가 각각 8비트. 그러니까 속성값 8비트가 3개가 같이 뭉쳐 있어야 24비트로 한 개의 픽셀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RGB의 이 값의 변화에 의해서 다양한 색상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몇 가지의 색상을 나타낼 수가 있냐면 2의 24승계의 숫자만큼 색상을 표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RGB 각각의 색상을 나타내는 8비트짜리 3개가 이미지의 색상을 표현해 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RGB 색상의 경우 상위 비트가 바뀔수록 육안으로 인식할 수 있는, 식별할 수 있는 색상의 변화가 커요. 근데 맨 밑에 하위 비트로 내려갈수록 그 변화가 작아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밑에 이 주황색, 오렌지색 이 직사각형 박스가 보이시죠? 예, 가장 왼쪽하고 오른쪽을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 보기에는 똑같은 오렌지색으로 보이시나요? 예, 저도 똑같은 오렌지색으로 보여요. 네. 우리 사람의 눈으로는 진짜 인지하기가 너무 힘든 부분인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 안에 이 마지막 LSB의 변화가 있어서 맨 앞쪽에 있는 RGB는 이 RGB의 숫자가 255, 127, 39라는 값을 갖고 있고요. 뒤에는 255, 126, 39라는 값을 갖고 있어요. 사실 앞에 있는 색상과 뒤에 있는 색상이
아주 미세할 만큼 작은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는 사람이 잘 못 느끼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LSB를 이용할 때 몇 비트까지 사용해야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걸까요? 몇 비트까지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LSB 영역을. 첫 번째 LSB,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 물론 정확한 답은 없어요. 이미지에 따라서 4비트 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건 매우 드문 케이스예요. 1비트만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자, 우리 LSB를 이용한 이미지 스테가노그래피의 경우에 이미지에 관계없이 일괄적인 정보 은닉을 위해서 보통 LSB 1비트를 이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1비트.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면 오리지널 이미지하고 이미지 with hidden data, 숨겨진 데이터를 가진 이미지하고 두 개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눈으로 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 눈에 잘 확인하기도 힘든 픽셀을 엄청나게 큰 키로 확대를 해 놓은 것들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아주 작게 봤을 때는 사람의 눈으로 인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보시면 그 밑에 숫자열이 있죠. 네, RGB에 이 내용들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게 바로 LSB 기법을 이용한 스테가노그래피의 대표적인 예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을 좀 정리하면 JPEG과 같은 이미지는 바이트 값에 따라 색상을 결정하게 되는데 바이트 값을 구할 때 가장 변화가 적은 LSB의 값을 0에서 1로 변경해도 바이트의 값에는 거의 차이가 없게 되는 원리를 이용하게 된 거예요. 사용자가 보기에는 그림에 전혀 차이가 없을 거예요. 예. 자, 공격자는 이미지에 LSB라고 하는 영역만을 추출해서 메시지를 획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컴퓨터에서 이미지는 수많은 픽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픽셀 하나하나의 색깔은 숫자로 저장되며 그 숫자는 이진수로 표현된다는 것에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만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자 메시지를 숨기는 예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자, 우리가 알파벳 A를 숨기고 싶다고 한번 해볼게요. 컴퓨터에서 A는 ASCII라고 하는 코드로 65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 ASCII라는 말은요, 여러분이 한번 구글링해서 지식 위키 같은 사이트에서 ASCII가 무슨 뜻이지? 라고 한번 찾아보면 될 텐데요. ASC가 아메리칸 스탠다드 코드의 약자예요. 그래서 인포메이션 인터체인지, 그래서 정보 교환을 위한 미국 표준 규격을 ASCII라고 그래요. 네. 초창기 문자 코드를 만들었을 때 이제 만든 방식이라 우리가 ASCII라고 하는 코드 값을 우리가 보통 전자계산학에서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컴퓨터로 A를 표현을 할 때는 ASCII 코드 값으로 65, 그러니까 이 10진수 65가 아닌 거예요. 네. 그리고 이진수로는 01, 000, 001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이미지의 픽셀 숫자를 아래와 같이 바꾸어 메시지를 숨길 수 있어요. 픽셀 1, 픽셀 2, 픽셀 3, 픽셀 4 각각의 픽셀에 LSB의 값을 어떤 거는 유지하고 어떤 거를 1로 바꿔서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A라는 문자를 숨길 수 있고 나중에 이 비트를 하나씩 읽어서 다시 원래 메시지를 복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문자를 숨겼다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알아야만 가능하겠죠. 자, 우리 이 스테가노그래피의 장점을 한번 살펴보잖아요. 예, 눈으로 봐서는 이미지가 달라졌다는 걸 알 수 없어요. 그리고 구현이 간단하고 매우 효과적이에요. 하지만 한계도 있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를 숨기면 이미지가 눈으로 봤을 때 이상하게 변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해커가 이미지를 분석하면
비밀 메시지가 드러날 수도 있어요. 자, 쉽게 비유하자면 LSB 기법은 책에 표시를 남기지 않고 가장 오른쪽 페이지의 마지막 단어에 살짝 표시를 남기는 것과 비슷해요. 겉으로 보면 아무도 모르지만 그 표시를 아는 사람은 메시지를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어떤 사진을 보고 계신가요? 이 도시가 어딘지 아시겠어요? 네, 시카고의 멋진 야경을 사진으로 담은 것이에요. 어때요? 정말 멋있죠? 네. 자, 우리 눈으로 봐서는 이미지가 달라졌다는 걸 알 수는 없는데 한번 다음 페이지를 볼까요? 사실은 이 시카고의 멋진 야경 안에는 스테가노그라피의 이런 기법을 이용해서 무엇이 있나요? 전투기 도면이 들어가 있죠. 네, 이렇게 원문의 사진에 스테가노그래피의 기법을 이용해서 저러한 내용을 숨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들도 이런 스테가노그래피에 대한 내용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페이지에 제가 스테가노그래피 실습이라고 오른쪽 모서리에 붙여놨죠. 네. 이 스테가노그래피를 제작할 수 있는 무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들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화면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형태의 이 오픈소스가 존재하거든요. 예, 여러분들이 요거 하나하나마다 제가 링크를 걸어놨어요. 그래서 관련된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한번 찾아보시거나 또는 구글에서 예를 들면 샤오 스테가노그래피라고 입력을 하시면 관련된 웹사이트가 첫 번째로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하나씩 입력해서 한번 관련된 사이트를 찾아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 중에 저는 오픈스테고라고 하는 형태의 오픈소스를 한번 옮겨와 봤습니다. 여러분 웹사이트 보이시죠? 네, openstego.com이라는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오픈스테고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았어요. 자, 다운로드 받았더니 어떻게 표출이 되냐면 이런 화면이 떠요. 자, 우리 왼쪽의 메뉴를 볼까요? 왼쪽의 메뉴를 보시면 hide data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extract data라고 나오죠. 네, 저 메뉴를 이용하면 데이터를 숨길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화면에 어떤 내용이 표시가 되나요? 메시지 파일을 파일 탐색기를 통해서 딱 찾아놓은 거죠. message.txt라는 파일 안에 제가 어떤 메시지를 담아서 파일을 만들었어요. 그래 놓고 그 밑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secretnature.png라고 하는 이미지 파일 있죠. 저 이미지 파일에 제가 작성한 message.txt라는 파일을 인베드, 하이드 시켜가지고 어떤 결과값? send.png라는 이미지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밑에 뭐가 있습니까? 인크립션 알고리즘이라고 되어 있죠. 네, AES128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쵸? 원래는 어드밴스드 인크립션 시스템 128비트의 약자예요. 128비트로 암호화하는 그런 암호화 기법이 있는데요. 저런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 이미지를 숨기는 건데 제가 패스워드를 거는 거죠. 자, 그 다음 한번 살펴볼까요? 그 다음 화면을 보니까 extract hidden data라고 나오죠. 네, extract hidden data 뭐 하는 거예요? 자, 아까 받았던 png라고 하는 파일을 이렇게 extract hidden data에서 가지고 오게 되면 밑에 뭐가 나와요? 패스워드라고 나오죠. 네, 맨 처음에 여기 데이터를 숨기기 위해서 걸었던 패스워드 값을 여기다가 쳐주게 되면 그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추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 디지털 워터마킹, 그 다음에 이게 워터마킹이 뭔지는 아시죠? 이게 어떠한 사람들이 저작권자, 권리 뭐 이런 형태의 내용들을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디지털 워터마크라고 하는데, 자, 제가 작성했었던 어떤 사인 파일을 하나 만들어요. 자, 그래서 왼쪽 메뉴를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generate
시그니처라고 돼 있죠. 예, 제가 이거 내가 만든 그림 파일이야 라고 해서 일단 제가 만든 그림에다가 저의 사인을 집어넣으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generate signature라고 해서 제가 어떤 사인이 들어가 있는 어떤 텍스트 파일이나 또는 사인 대신에 쓸 수 있는, 여기는 뭐라고 썼었죠? 단문으로 copyright 2017년 SV 포토그래피라고 하는 이런 문자열이 그림 파일에, 제가 만들어 놓은 그림 파일에 숨겨져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숨겨져 들어가 있는 내용이 있으면 누군가가 제 거를 도용을 해서 카피해서 다른데 인용하고, 그쵸, 정당한 권리 없이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징벌을 하면 될까요? 징벌. 자, 이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을 볼 수가 있냐면, 자, 이 내용은 뭐냐면 디지털 워터마킹이에요. 아까 사인 파일에 집어넣어서 워터마킹을 한 내용이고요. 여러 가지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에 내 워터마킹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려고 하면 맨 밑에 메뉴 베리파이 워터마크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뭔가 저의 허락 없이 도용한 형태의 그래픽 이미지들을 쫙 검사를 해보면 제가 사인한 파일이 있는지, 시그니처 파일이 그 안에 인베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쭉 검증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내용을 보면 나의 저작권이 있는 파일을 임의로 도용했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자, 이 모드에서는 서명으로 이미지에 워터마킹 검증을 할 수가 있고요. 서명 파일을 생성한 다음 나중에 이미지에 워터마킹을 하거나 인증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내용을 오픈스태고라고 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자, 우리 이제 암호화 시스템, 암호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이미지는 대칭키 암호화 시스템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암호화 시스템은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림의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왼쪽에 있는 플레인 텍스트, 우리 한글로 하면 원본 메시지가 되겠죠? 네, 우리가 전달하려고 하는 원래 메시지예요. 예를 들어서 친구에게 보내고 싶은 안녕 같은 이런 문장이에요. 자, 우리 오른쪽에 있는 이 사이퍼 텍스트라고 하는 걸 가기 전에 가운데 뭐가 있어요? 인크립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있죠? 네, 인크립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인크립션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 인크립션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 암호화를 의미해요. 원본 메시지를 암호로 변환한 과정을 우리가 인크립션, 암호화라고 해요. 이때는 이 비밀키라고 하는, 이 보이시죠? 시크릿 키라고 하는 거, 이 비밀키라고 하는 이 암호를 푸는 열쇠를 사용해요. 예를 들어서 안녕 하고 느낌표라는 메시지를 암호화하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형태의 이미지로 암호문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암호문을 사이퍼 텍스트라고 해요. 자, 오른쪽에 보이시죠? 이 사이퍼 텍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암호화된 결과물이 바로 이 암호문이에요. 그래서 암호만 보면 원래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걸로 정보가 안전해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이 암호문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암호문을 다시 원래 메시지로 되돌리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 과정을 디크립션이라고 해요. 디크립션, 복호화라고 얘기합니다. 이때도 비밀키, 시크릿 키가 필요해요. 그래서 아까 안녕이라고 하는 걸 암호화한 그런 사이버 텍스트를 이렇게 디크립션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우리가 한글로 읽을 수 있는 안녕 느낌표라고 하는 단어로 돌아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시크릿 키가 있는데요. 이 암호화와 복호화를 할 때 꼭 필요한 열쇠 같은 거예요.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만 이 키를 알고 있어야 메시지를 안전하게 주고받을 수 있어요. 자, 비유를 한번 들어보자면 이 플레인 텍스트는 보통 편지고 사이버 텍스트는 편지를 넣는 자물쇠로 잠긴 상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인크립션은 편지를
자물쇠로 잠그는 작업이고요. 디크립션은 상자를 열고 편지를 읽는 작업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시크릿 키는 뭘까요? 상자를 여는 열쇠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시스템은 이 비밀 메시지를 안전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돼요. 만약 누군가가 열쇠를 모르면 메시지를 읽을 수 없으니까 보안이 유지되는 거죠. 자, 이런 암호화의 분류에는 이 플레인 텍스트, 아까 평문, 그쵸? 일반문이에요. 그 평문 길이에 의한 분류로 이렇게 스트림 암호화, 블록 암호화 이렇게 종류가 있고요. 또 키의 동일 여부, 아까 비밀키, 시크릿 키가 암호화하고 복호화할 때 같은 비밀키를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서 대칭형, 비대칭형 이런 형태로 나눠요. 그리고 공개키 암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암호화에 사용될 때는 공개키 값을 사용하고요. 복호화를 할 때는 개인키 값을 사용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칭형에는 이 DES라고 하는 DES라는 그런 알고리즘이 있고요. 암호 알고리즘이 있고 이 DES에 이 허점이 제법 많이 나타나게 됐는데 이 DES라는 암호화의 허점을 개선한 게 우리 앞에서 한번 등장했었던 AES Advanced Encryption System이라고 하는 암호화 알고리즘이 되겠어요. 그리고 밑에 있는 공개키 암호화 시스템은 암호할 때, 복호할 때 사용되는 키값이 다른 거죠. 네, 이걸 바로 비대칭형 암호화라고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RSA. 이게 이제 AES라고 하는 암호화 알고리즘을 만든 그 모태가 되는 건데요. 이걸 개발했던 벨기에 암호학자 3명의 앞글자를 따서 RSA라고 이름을 짓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대칭형 암호화인 AES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암호화 키를 이용해서 암호하고 동일한 암호화 키를 이용해서 복호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내용을 한번 실습할 수 있는 그런 웹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맨 밑에 뭐라고 나왔어요? asencryption.net라고 하는 웹사이트가 있지요. 네, 여기 들어가셔서 원본, 열번, 평문, 플레인 텍스트죠. 제가 스트링이라고 한번 입력을 했고요. 이거를 암호하기 위해서 암호화 키값에다가 제가 패스워드라고 하는 철자를 입력을 했어요. 그랬더니 결과값이 64비트라고 하는 형태의 결과값으로 밑에 등장을 했죠. 네, 이렇게 등장을 했어요. 자, 이거를 다시 여러분 못 읽잖아요. 그럼 이렇게 딱 받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이걸 그대로 쭉 범위를 잡아서 카피한 다음에 다시 이 웹사이트에 아까 시스템 원문에 들어간 자리에다가 요거를 딱 페이스트 카피를 하신 다음에 복사를 한 다음에 암호화 키 값을 패스워드라고 치게 되면 결과값으로 원래 맨 처음에 입력했었던 스트링이라고 하는 값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이 비밀키 값이 같지요? 대칭형 암호화의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이 암호를 알아야만 번외한 메시지를 읽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친구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싶을 때 이런 AES 암호화를 하신 다음에 친구한테 살짝 패스워드를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암호화된 문서를 여러분이 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만들어서 보내더라도 친구가 그 내용을 여기에 가지고 와서 아, 이 친구가 나한테 어떤 메시지를 보냈구나 라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겠죠. 네. 비대칭형 암호화 우리 PKI라고 해요. Public Key Infrastructure. 네, 그래서 공개키 기반 구조라고 하는데 짧게 공개키 암호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개인키와 공개키가 있는데요. 자, 요 밑에 있는 이미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이미지는 암호화와 관련된 과정과 키의 역할을 보여줍니다. 간단히 말하면 암호화는 중요한 정보를 안전하게 숨기는 과정이고요. 여기서 키는 이 정보를 열거나 잠그는 열쇠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대칭키 암호화는 하나의 키를 사용해서 정보를 암호화하고 그 키로 정보를 해독을 하는 것들이고요. 비대칭키 암호화는
두 개의 키가 따로 사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개키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지만 비밀키는 나만 알고 있는 열쇠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선생님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내지만 정답을 맞추는 열쇠는 나만 가지고 있는 것과 같아요. 공개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다 문제를 내잖아요. 근데 그 문제의 열쇠가 저한테만 있는 거죠. 누가 맞출 수 있어요? 나만 그 정답을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공개키와 개인키를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앞서 설명드렸던 대칭키 구조하고 지금 이런 비대칭키 구조의 차이점을 한번 알아볼까요? 대칭키 암호화는 빠르고 간단해요. 하지만 키가 유출되면 매우 위험한 거죠. 비대칭키 암호화는 안전하지만 이 암호화된 내용들을 다시 개인키 값으로 변환하는 과정에 뭐가 필요할까요? 이 컴퓨팅 퍼포먼스, 이 컴퓨팅 처리 속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처리 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대칭키와 비대칭키를 실제로는 섞어서 사용하기도 해요. 한번 이 내용을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대칭키는 비밀을 담은 편지를 친구에게 주고 그 친구와 같은 열쇠를 공유해서 편지를 여는 거예요. 그럼 친구하고 야, 너랑 나랑은 서로 문자를 주고받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주고받자 라고 해서 암호화 키를 어떻게 해요? 같이 공유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서로 간에 암호문을 주고받아도 정해져 있는 비밀키를 통해서 그걸 열어볼 수 있는 거예요. 비대칭키는 선생님이 편지를 봉인을 한 다음에 이 봉인하는 공용 율사를 줘요. 그리고 그 편지를 풀 수 있는 특별한 열쇠를 나만 갖고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에게 이런 암호화가 왜 필요할까요? 왜 필요할까요? 이런 암호화가? 자, 인터넷에서 우리가 보내는 정보, 예를 들면 메시지라든가 비밀번호는 중간에 누군가가 가로챌 수 있어요. 그래서 암호화는 그 정보를 안전하게 숨겨줘서 나와 상대방만 내용을 볼 수 있도록 보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해요? 이제 안심하고 내용을 친구에게 보내줄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암호화가 가지는 가장 큰 역할이 되겠어요. 자, 우리 단방향 암호화가 이제 하나 남았는데요. 이 단방향 암호화의 가장 대표적인 걸 우리 해시 함수라고 그래요. 해시는 감자를 생각하면 이 모양은 감자였는데 이 감자를 삶아서 으깨거나 또는 여러분이 감자튀김을 하기 위해서 뭐 해시 브라운이라든가 이런 형태의 요리를 만들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감자 형상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말죠. 거기서 따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임의의 길이를 갖는 임의의 데이터에 대해서 고정된 길이의 데이터가 출력이 되는 그런 함수 값을 우리가 해시 함수라고 해요. 자, 우리 그림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이 어떤 입력값을 딱 집어넣는데 해시 함수를 통하면 예를 들어서 SHA-256 시큐어드 해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요. 256비트의 고정된 길이의 데이터, 고정된 길이의 출력값을 만들어내는 함수예요. 자, 근데 입력값이 아까처럼 감자였다면 해시 함수는 그 감자의 모양을 아무도 알게 모르는 그런 형태의 내용들로 만들어서 임의의 값으로 만드는 것이죠. 정해진 길이를. 그래서 어떤 입력값이 들어오더라도 입력된 값이 서로 같지 않은 이상은 어떤 입력값도 같은 결과값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시 함수의 결과물은 고정된 길이의 숫자이기 때문에 원래의 정보는 손실돼요. 알아볼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어떠한 입력값이 있었을 때는 반드시 이 값이 나와야 정상이야 라고 하는 내용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돈 같은 거 우리 위조화폐를 뭘로 구분하죠? 위조화폐를 여러분들 그 현금권을 보시면 지폐를 보시면 일련 번호가 있죠? 네, 그 일련 번호가 같은 돈을 위조화폐라고 그래요. 자, 근데 우리 디지털 세상에서는 돈을 얼마든지 복제해서 만들 수 있겠죠?
네, 그러다 보면 같은 일련 번호가 있는 돈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제법 많이 있겠죠. 네, 그런 같은 일련 번호가 나오게 되면 그거는 디지털 위조화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짜 돈이 우리 사는 세상에 사회에 범람하게 되면 세상이 굉장히 혼탁하고 질서가 없는 위기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암호화폐를 만들 때에도 이런 해시 함수를 사용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암호화 내용을 같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래요. 자, 우리 이런 단방향 암호인 해시 함수를 여러분이 실습할 수 있는 웹사이트가 있는데요. 밑에 convertstring.com이라고 하는 웹사이트예요. 그래서 원본인 스트링이라고 하는 값을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나와요? 256비트로 된 저렇게 문자 숫자열로 믹스가 된 결과값이 나오는 거죠. 밑에 있는 결과값을 가지고 도저히 여러분이 어떤 내용을 나한테 보내는지 알 수가 없겠죠? 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거를 해시 함수에 집어넣잖아요. 그럼 출력이 옆에 오른쪽 한번 자세히 보세요. 숫자 2로 시작해서 숫자 4로 끝나는 하나의 문자 숫자열이 나왔죠? 확인하고 있나요? 네. 그런데 제가 안녕하세요라고 하지 않고 안녕하세요 하고 입력을 하게 되면 출력값이 어떻게 나오나요? 예, 숫자 0에서 0으로 끝나는 문자 숫자열이 등장을 하죠. 어떤 걸 의미합니까? 앞에 안녕하세요까지는 같은데, 그쵸? 분명히 5글자 중에서 4글자는 같은데 출력 결과를 볼까요? 단 하나도 서로 매칭되어 있지 않다는 출력값이 나오죠. 이게 바로 해시 함수가 가져가려는 내용이에요. 입력값이 조금이라도 한 비트라도 다른 값이 입력이 되면 전혀 다른 출력값이 나와요. 네, 이거를 원문책에서는 눈사태 효과라고 그래요. 눈사태 효과. 네, 아주 작은 변화에도 아주 큰 변화가 있게 된다라는 그런 걸 의미하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 이렇게 암호 분석을 하는 의미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암호 분석에서는 두 가지를 알아내려고 해요. 암호문, 비밀 메시지로부터 원래 메시지를 알아내고자 하는 것. 네. 누군가가 이상한 암호문을 보냈을 때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플레인 텍스트로 바꾸는 작업이 바로 이런 내용이고요. 암호문과 원래 메시지를 가지고 암호화에 사용된 비밀키를 찾아내는 것. 예를 들면 헬로 안녕이라고 하는 문자를 입력했을 때 이게 전혀 다른 암호문으로 나왔을 때 과연 이렇게 만든 비밀키가 무엇이지? 이걸 알아내는 과정이에요. 그게 암호 분석이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자, 우리 암호 분석은 혹시 여러분들도 향후 내 직업으로서 이런 암호 분석 전문가의 역할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암호 분석은 나쁜 사람들이나 해커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안전한 암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작업이에요. 안전한 암호 설계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암호 분석으로 누구나 뚫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취약점을 찾아내면 더 강력하고 안전한 암호를 설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또 하나, 검증이라고 하는 형태의 꼭 필요한 작업이에요. 현재 사용 중인 암호가 정말 안전할까? 이런 걸 시험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암호 분석은 마치 자물쇠가 얼마나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열어보는 것하고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두 가지, 암호문에서 어떠한 보통 평문, 플레인 텍스트가 나오는지, 그래서 이런 형태의 내용을 확인하는 암호 분석이 있고요. 암호문과 평문에서 도대체 어떤 암호를 써서 이런 걸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암호 키를 찾는 것, 이 두 가지 분야가 있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호를 공격하는 방법, 암호를 찾아내는 방법, 네, 같은 의미로 생각하셔도 되겠는데요. 암호문 공격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알려진 평문 공격. 예. 몇 쌍에 이미 알려진 여러 평문을 대응해서 암호문을 푸는 방식이에요.
그 밖에 선택된 평문 공격, 선택된 암호문 공격과 같은 그런 형태의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각각의 역할은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한번 이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요. 예로서 한번 그 내용을 알아보겠는데요. 자, 우리 예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예로 살펴볼 건데요. 자, 친구가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다? 네. 친구가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암호문의 내용이 지금 보시는 내용하고 같아요. 여러분 이 암호문이 어떤 내용일지 혹시 짐작이 가능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와우, 이거 어떤 내용을 나한테 보냈구나 라고 생각이 되세요? 되게 힘드시죠? 도대체 뭐 이런 문장이 있어? 라고 생각하시겠죠. 근데 이 메시지를 암호 분석에서 알아낸 결과 There is a secret이라고 하는 이러한 플레인 텍스트, 평문의 내용을 암호화해서 보낸 거예요. 자, 그럼 암호 분석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예요? 어떠한 이 암호문을 이 평문으로 만들기 위해서 도대체 어떠한 암호 분석 기법이 이 안에 적용되었을까라고 하는 그 키를 여러분이 알아내셔야 되는 거죠. 네. 자, 한번 알아볼까요? 알파벳을 하나씩 밀어서 바꾸는 규칙을 썼어요. 사실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알파벳을 하나씩 밀어서 바꾸는 규칙을 사용하니까 T가 U가 되고 H가 I가 되고 E가 F가 되고 이런 형태의 내용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메시지를 풀어내는 과정이 바로 암호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런 암호 분석은 어디서 사용되냐면 좋은 목적으로는 안전한 암호 설계, 해킹 방지, 국가 보안 시스템 강화의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요. 나쁜 목적으로는 정보를 훔치거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한 공격의 목적으로 사용돼요. 자, 한번 결론을 내려볼까요? 암호 분석은 단순히 암호를 깨는 것만이 아니라 더 안전하고 강력한 암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기술이에요. 우리가 배우는 수학, 그다음에 논리적인 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작업에서 많이 사용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정보본의 중요한 개념들을 이번 페이지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위험관리라고 하는 건 어떤 걸까요? 자, 위험관리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찾아내고 이를 해결할 방법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쉽게 말하면 무엇이 잘못될 수 있을지 생각하고 그걸 막기 위해 미리 대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위험관리가 포함되는 두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가 위험 식별이라고 하는 단계예요. 자, 위험 식별이라고 하는 건 뭐냐? 무엇이 문제인지를 찾아내는 그런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위험 식별은 어떤 일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찾아내는 단계인데, 예를 들면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을까? 인터넷이 연결 자체가 끊길 가능성이 있을까? 누군가 내 비밀번호를 알아낼 위험이 있을까? 이런 위험을 식별을 하는 거예요. 자, 위험을 식별하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두 번째 단계, 대책 마련을 해야 되는 거죠. 대책 마련이 뭔가요? 문제를 막을 방법을 준비하는 거예요. 즉,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적절한 대책을 세우는 단계가 대책 마련 단계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위에서 예로 든 것들 우리 몇 가지 얘기해 볼게요.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뭐 하면 될까요? 뭐 하면 될까요?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겠죠. 자, 인터넷 연결이 끊기면 어떻게 될까? 자, 이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대신할 수 있는 백업 네트워크를 준비하면 되겠죠. 비밀번호가 누군가에 의해서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하면 돼요?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자주 변경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항들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위험관리 중요성은 위험관리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지 못하고 큰 손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미리
위험을 식별하고 대책을 세우면 문제가 생기더라도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위험 관리는 이런 거예요. 마치 비 오는 날을 대비해서 우산을 미리 챙기는 것하고 매우 같아요. 오늘 비가 올지도 몰라. 이게 뭐예요? 위험 식별 단계. 그러니 우산을 준비하자. 이게 뭐예요? 대책 마련 단계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자, 위험 관리는 우리 생활 속에서 매우 필요한 중요한 과정이에요. 자, 우리 실생활에서 가깝게 찾아볼까요? 학교에서 컴퓨터실에 데이터를 보호하거나 집에서 인터넷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도 위험 관리를 실천하는 하나의 중요한 예고요. 자, 우리 보시는 자료의 중간에 취약점이라고 나오죠? 취약점은 뭐냐? 어떤 시스템이나 물건에 있는 약한 부분을 취약점이라고 그래요. 이 약한 부분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나 누군가가 그 틈을 이용해서 피해를 줄 수가 있죠. 우리 학교 생활에 비유해 볼까요? 학교 정문이 잠겨 있지 않다면 아무나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럼 이게 뭐예요? 이건 우리 학교의 취약점인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이 틈을 이용해서 나쁜 짓을 할 수도 있어요. 그죠? 네. 페인트를 갖고 와서 우리가 공부하는 학교 건물에 이상한 낙서를 해 나갈 수도 있겠고요. 그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 다른 예로 비밀번호를 너무 쉽게 1, 2, 3, 4, 5, 6, 7, 8 이렇게 설정하면 누군가 쉽게 알아낼 수도 있겠죠. 이것도 취약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용하는 컴퓨터, 스마트폰에도 이런 매우 비슷해요. 컴퓨터에 백신 프로그램이 없다면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크고요.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를 책상 위에 둔다면 누군가 쉽게 볼 수 있겠죠? 네. 운영체계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해커가 시스템에 침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취약점을 해결하려면 취약점을 찾고 그걸 강화하거나 고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 정문에 자물쇠를 걸어 잠그거나 비밀번호를 어렵게 설정해서 만들거나 또는 컴퓨터에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 이게 취약점에 대비하는 내용들이시죠. 자, 취약점은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아주 약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취약점을 잘 찾아내고 이를 막는 노력을 해야 정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것, 우리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위협 요소라고 나오죠. 네. 위험 요소, 우리 일상에서 우리 앞에 든 예를 통해서 한번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학교에 우산을 안 가져갔는데 갑자기 비가 와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위협 요소예요. 비 때문에 젖어서 감기에 걸릴 가능성이 있겠죠? 네. 자, 운전 중에 미끄러운 도로는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협 요소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창문을 열어뒀는데 책상 위에 돈을 올려놨어요. 도둑이 들어올 가능성을 높이는 위협 요소가 되겠죠? 네. 우리 정보 보안에서도 이런 위협 요소는 다분히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 위협 요소, 이 컴퓨터와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정보 자원, 여기에도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해커, 그쵸? 데이터를 훔치려는 사람, 해커라는 위험 요소가 있고요. 바이러스, 컴퓨터를 망가뜨리거나 정보를 빼가는 악성 프로그램의 위험 요소가 있겠죠. 또는 물리적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정전이라든가 화재, 홍수 이런 자연재해가 시스템에 손상을 줄 수도 있거든요. 자, 또 우리의 부주의가 있을 수 있겠죠. 누군가 실수로 중요한 파일을 삭제하거나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이런 부주의도 엄청난 위협 요소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위협 요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 딱히 다른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대비할 방법을 마련해야 돼요. 이 해커를 막으려면 방화벽 소프트웨어나 엔티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되고요. 바이러스를 막으려면 이메일 첨부 파일과 같은 걸 함부로 열지 마셔야 되고, 물리적인 위험에 대비하려면 데이터를 백업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부주의한 거를 줄이려고 하면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위험 요소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대상이에요. 이걸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면 더 큰 손해를 막을 수 있겠죠. 네. 이상의 내용들, 정보본의 중요한 개념들 같이 우리가 잘 이해하고 숙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는데요. 자연적 위험 요소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연적 위험 요소는 보시는 내용만으로 충분히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고의적 위험 요소가 있는데 이것만 조금 더 알고 들어갈게요. 내부의 적. 내부의 적. 우리 내부에 누군가 적군이 있다는 거. 이게 가장 어려운 것이죠. 네. 조직 내부에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시스템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정보를 유출하는 경우예요. 회사 직원이 비밀번호를 외부 사람에게 일부러 알려주는 경우. 이게 바로 거기에 해당이 되겠죠. 컴퓨터 해킹. 외부의 해커가 컴퓨터 시스템에 몰래 침입해서 정보를 훔치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비밀번호를 뚫고 다른 사람의 이메일에 몰래 들어가는 것.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또 하나는 위장 같은 것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으로 속여서 시스템에 접근하는 경우에 아주 안 좋은 거죠. 예를 들어보면 선생님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성적을 바꾸려는 행동. 또 보시면 메시지 순서 변조라고 또 나오죠. 메시지가 전달되는 순서를 바꿔서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예요. 예를 들면 택배 배송 순서를 뒤죽박죽으로 만들어서 혼란을 주게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죠. 정보를 변조하는 거, 정보를 몰래 수정하거나 바꾸는 경우를 이야기해요. 예를 들면 시험 점수를 몰래 수정해서 점수를 높이는 행동 같은 게 바로 여기에 해당되고요. 요새 뉴스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내용인데 denial of service, 서비스 거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서버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런 경우예요. 웹사이트에 한꺼번에 다수의 사용자들이 너무 많은 요청을 보내서 이 사이트를 멈추게 하는 행동이 여기에 해당돼요. 그 다음에 부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부인. 네, 내가 한 행동을 내가 그런 거 안 했어 라고 하는 것들이죠. 돈을 보냈다고 거짓말하면서 거래를 부인하는 거. 네, 이런 거. 또는 정보 노출이라고 보이시죠? 네, 비밀스러운 정보를 몰래 외부로 흘리는 경우예요. 친구의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이런 것들이 바로 정보 노출이 되겠고요. 신분 레이블 변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아이디나 이름 같은 정보를 조작해서 다른 사람인 척 하는 거예요. 출석 체크 시스템에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체크하는 거. 이게 바로 신분 레이블 변조에 해당되는 그런 것의 위험 요소에 해당이 돼요. 잘 아시겠죠? 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의적인 위험 요소는 누군가 일부러 문제를 만들기 위해 시스템을 방해하거나 정보를 훔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이런 위협에 대비하려면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알 수 없는 링크를 클릭하지 않는 것, 이런 것부터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정리를 한번 했고요. 과제를 내드릴게요. 자, 제가 두 가지 문항을 내드릴 텐데요. 각 내용을 잘 읽으시고 500자 이내로 설명하는 간단한 보고서를 작성하시면 돼요. 첫 번째, 대칭키 암호화, 비대칭키 암호화의 주의 차이점과 각각의 장단점을 500자 이내로 설명해 주세요. 두 번째, 정보 보안의 핵심 기술을 이용해서 실생활에서 응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례를 한번 찾아서 여러분이 간단히 설명하고 이것 외에도 적용할 수 있는 산업과 분야에 대한 의견을 500자 이내로 작성해 주세요. 자, 우리 앞에 강의 내용을 여러분들 충실히 들으셨다면 이 두 가지에 관련된 간단한 보고서를 작성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컴퓨팅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컴퓨터를 사용하는 기술이나 공부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모든 분야, 예를 들어서 교육, 건강, 환경,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일이라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제가 이 강의 마지막 자리에 많이 사용되는 그런 형태의 아주 좋은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오늘 이 정보 보안의 핵심 기술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은 우리 생활 저변에서 많이 응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내용들입니다. 많은 곳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일이라는 의미의 말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메시지를 남기면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의 수업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